우리 토론이 주어진 시간이 12시 반까지인데 앞서 발제 순서가 조금 진지하게 토론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시청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바라고 다음 토론 순서자들께서는 조금 줄여서 7, 8분 내에 토론을 좀 마무리해 주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승현 실장님이신데요.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청년정책연구센터에서 또 많은 활동하고 계신데 일부의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방안과 또 청년 1인 가구 주택금융 지원 현황에 대해서 발표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문제점보다는 민간 임대 시장에서 발생되는 이제 분쟁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에서 또 그런 점들을 이제 토론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역시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김승연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신 분들과 조금 다르게 주거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청년 불평등 서울시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주거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딱 주거적 관점보다는 청년의 문제에 있어서의 주거, 그다음 청년들이 지금 청년 세대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에 대한 좀 내용들을 공유드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서울시의 청년 주거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기는 이행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즉 청소년기의 부모의 보호하에 있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 청년 패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들한테 5천 명한테 물어봤어요. 대략 언제쯤 내가 독립을 할 것이냐고 예상하냐고 물어봤을 때 다들 30이 넘어서 평균적으로 한 32살쯤 독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을.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좀 과거에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하는 이런 독립을 거쳤는데, 최근에 청년들은 대학에 가서 취업을 하는데도 졸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취업을 하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취업을 하고 나서도 이제 내가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 예전에는 대학 다닐 때 지금 아까 뭐 지옥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 자취하는 집들은 좀 좁고 힘들어도 이때만이니까, 잠깐이니까, 이때 내가 젊으니까 좁고 힘들어도 이 집에 살고 나는 취업하면 좋은 집을 얻어서 갈 거야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과 사실 그러했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이렇게 대학 다니는 기간, 취업하는 기간까지도 너무 긴 것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여기서 탈출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온 거죠. 이제는 젊었을 때 잠깐 거쳐가는 불편한 집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런 집에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게 현재 청년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한 가지 주거와 관련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는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주거의 상태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부모의 도움받지 않고서는 이제는 청년들은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서는 주택을 마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로 볼 수 있냐면은, 결국은 독립하는 청년이 어떤 부모로부터 얼마만큼 지원을 받았느냐, 받은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이 사회의 첫 발을 디디는 독립하는 첫 출발의 격차, 출발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제로서 굉장히 주거가 작동될 뿐만 아니라, 그 주거를 어떤 주거를 내가 가지느냐가 그 청년 생애의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자산의 격차까지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제로서, 불평등의 기제로서 주거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더불어 여기서가 끝이 아닌 거죠. 주거 문제가 주거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 그거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미룬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주거의 문제가 이 청년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사회 곳곳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좀 절망적이고 슬픈 얘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앞서에서도 계속 주거 상향 이동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우린 과거에는 내가 지금은 전세 살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10년을 열심히 돈을 모으면 내 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해야 현재 주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러닝머신을 계속 뛰고 있는 상황. 이 얘기는 우리는 주거 상향 이동을 좀 기대하기 힘든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이지 않을까. 이 얘기는 앞으로의 지금의 청년들은 자칫하면 평생 임차 세대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 패널 조사를 하면서 주거 관련된 몇 가지 이제 그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이제 앞에 좀 발표된 내용과 조금 다른 걸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들 중에서도 주거 형태들은 사실 다 다르죠. 보면 부모랑 같이 거주하는 청년들은 자가에 사는 청년들이 한 72%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청년들, 부부로 사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62%가 전세로 삽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1인 청년들은 50%가 넘게 혼자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주거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냐? 최근 3년 사이에. 응답한 청년들의 한 8% 정도가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불안을 느껴봤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은 경제적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집값이 비싸서 불안하다가 아니라 실제 그 내용들을 보면 생각보다 3개월 이상 주거 관련 부채를 연체한 경험이 있거나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그거보다 더 많은 게 관리비를 연체하는 청년들도 상당 부분 많았고요. 그다음에 당장 연체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부동산 문제들이 너무 이제 출렁이다 보니까 내가 임대차 계약을 끝나서 다시 재계약할 때 이 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라갈까 난 너무 걱정된다. 그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거 불안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최근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청년에게 있어서 집은 뭔가, 주거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또 일부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집이 자산의 척도처럼 작동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청년에게는 집이라는 건 사실 휴식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가장 컸고요.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라는 의미가 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주거 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청년 정책 연구를 하면서 조금 제안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서울시 청년 정책 종합계획 수립하는 연구를 하면서 주거 분야의 청년 관련된 주거 분야의 사업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사업의 개수는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좀 일정 정도 해결이 됐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 제가 작년에 청년들에게 서울 청년들에게 정책 수요 조사를 조금 해봤었는데요. 청년 주택 공급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아까는 발표하신 분이 인지도가 낮아서 문제다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공급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66.8%예요. 서울시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 정책인 청년수당보다도 인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47.8% 인지도가 그래요. 높은 편이거든요. 매우. 근데 중요한 건 인지도와 다르게 이용률을 참여 경험률을 수혜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공급 사업의 참여 경험 수혜 경험률은 3.1%,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 경험률이 2.6%. 문제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사업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청년들이 다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사업들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외면한 상태에서 자꾸 이 사업 저 사업 저 사업을 쪼개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저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알기 어렵게 사업들을 파편화시켜 놓고 쪼개 놓는 게 더 문제의 핵심이지 않을까. 필요한 청년들은 정말 받을 수 있는 방식의 청년 제도들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서울시의 좀 나름 이제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는 월세 지원과 같은 주거비 지원 사업은 그 개인의 어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주거지의 상향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작년에 시작해서 5,000명 대상으로 했다가 올해 22,000명까지 확대된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이긴 한데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10개월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내가 월세 지원을 20만 원 더 받으면 지금 이 열악한 주거보다는 조금 20만 원 더 줘서 그 돈을 받아서 더 나은 주거로 상향 이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주거 계약은 1년, 2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제 비적정 거주 앞에서도 많이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비적정 거주지,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두는 거, 선발 기준을 두는 거, 그리고 지원 기간을 최소한 1년, 2년까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주거비 부담뿐만이 아니라 주거 상향 이동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작동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주거 정책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현상 상태를 청년들의 지금 삶의 문제와 연결돼서 주거 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월세 또는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상향 이동이 사실 붕괴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흔히 말하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부모님의 기대에서 사는 청년들이 있고 또 월세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증금 월세 중에서도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조금 더 주택 분야의 다가구에 들어가는 보증금 지원 월세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전세, 자가로 이용되는 주거 상향 이동인데 이제는 그 주거 상향 이동에 대해서 청년들이 주거 상향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대별 생애 주기별 어떤 주거 정책이 이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두 번째로는 아까 민간 임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 쪼개기 뭐 이런 주택에 대해서 월세 지원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는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정들을 서울시와 우리 정부에서 개선에 대한 것들을 법 또는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다양한 최저주거 기준, 정부의 최저주거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최저주거 기준에 부합한 면적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안에 청년들이 정말 어떠한 주거의 품질을 규정해서 월세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 가이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옥고로 표현되는 주거지가 곰팡이 또는 다양한 주거의 불안을 요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월대 임대인들은 주거비 지원들을 받지 않는 대신에 조금 더 싸다라는 명목하로 계속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정책에서 월세를 놓는 임대인에게는 주택 품질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세를 줄 수 없는 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주거 정책에 함께 지원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월세 지원 방식을 청년들에게 주거비 보조로 지원했을 때 좀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토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진욱 SH 도시연구원 박사님의 토론을 듣겠는데요. 제가 어떤 토론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금융 쪽 정책에 대해서 또 이어서 토론하실 분들이 있으면 청년들의 주거 정책에서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진욱입니다. 우선 서울주거복지포럼의 이 중요한 자리에 토론의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선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거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청년의 주거 지원은 직접적인 어떤 주택의 공급 플러스 간접적인 주택 금융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저를 토론에 여기 참석 요청 주셨던 거는 공공임대주택과 조금 연계된 말씀들을 좀 전할까 합니다. 저는 그 청년 주거에 관련해서 앞선 두 분의 발제자분께서 이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서울의 임차 가구 청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청년 가구의 대부분은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1인 청년 가구가 느끼는 그 주거에 대한 부담 수준은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가구의 주거 수준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신혼부부 가구나 영유아 가구가 있는 가구에 비해서 청년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주거비 부담은 상당하고요. 특히 서울시 1인당 주거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낮죠. 그러다 보니 적정한 주거 제공하기를 하기보다 이 상당히 주거 면적이 협소한 곳에 많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에서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2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서울의 주거비 부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김덕래 박사님께서 그 발제해 주신 서울의 30대가 자가 보유율이 상당히 낮다. 이러한 것도 크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주거비 부담은 제가 이게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광역시에 비해서 약 18만 원 정도 높고 한 50만 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RIR이라고 하는 정책 지표로 보게 된다면 30% 이상 가부담 가구가요 63% 정도 수준입니다. 앞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저주거 기준 미달 비율도 24%에 달하고요. 이 두 개를 합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 1인 가구가 서울 청년의 한 18%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냐 그렇지 않은 청년이냐 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다세대 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비경제활동의 청년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가구에 비해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3배에 이르고요. 주거비 부담은 약 2배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주거의 상향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진전이 될 텐데 아마 청년의 니트족이라든지 상당한 고용 불안에 이은 주거 불안까지 겹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조금 재미있었던 것은 경제활동을 하든 하지 않든 이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준공 연도가요 6년에서 10년 사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올해 청년에 대한 조사도 그리고 청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신호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쩌면 지금 공적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계시는 청년은 어떠한 청년들인가 조금 저희가 작년에 12,000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하나 옥탑에 거주하고 계셨던 5% 흔히 앞서 김성현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최저 주거 기준이나 주거에 열악한 이러한 분들을 5% 정도 주거 상향 이동시켰습니다. 84%는요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던 면적보다 조금 더 상향된 면적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저는 이 분석에서 또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 줄어든 주거비 부담, 절대적 금액을 본다면 월세 금액이 이제 줄어든 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 소득을 어디에 쓰느냐 살펴보니까 흔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생활비, 식비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겔지수가 높은데 청년의 가구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축적이라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축을 하는 가구가 80%에 이르렀고요. 청약 저축도 90% 정도 하고 있고 그 월 평균 저축 금액이 80만 원에 이릅니다. 상당히 이 청년이 이런 이 자산 축적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것이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인한 어쩌면 긍정적인 정책적 효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필요한 정책이 이제 앞서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미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보신 분들은 흔히 최근에 나온 지분적립형 같은 이 공공자가주택을 선호하고 있었고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이 간접 상품인 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내용들을 요청하셨습니다. 주거 불안에 직면한 청년 신혼부부에 사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에만 집중을 하느냐? 너무 청년에만 할당이 되고 배당이 되지 않느냐? 공공임대주택 측면에서 정책 수혜율을 볼 때 흔히 공공임대주택이 소득 4분의 2하 가구에 배정이 되는데요. 공공임대 수혜율이 한 20% 수준입니다.
청년에게 배당되는 공공임대주택 수혜율은 1%도 채 되지 않는 0.5%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어떤 주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월세 지원이라든지 주거급여를 포함하더라도 5%가 채 되지 않는 정책 수혜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청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을 좀 고려했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적재적소,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공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양적인 측면에서 어쩌면 쪼개기 방식의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청년주택이 공급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자리에 머물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이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나 청년층은 이 상당한 이동성,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위주의 어떤 공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학이 지연되고 취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대학생활권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자장이신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거 적정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년의 가구는 상당히 민간 임차 가구에 머무르고 있고 노후화되거나 사실 부실화된 곳에 사실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곳에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최소한 서울이 지원하고 있는 전세, 월세에 대한 보증금 지원할 시에는 이 적정 기준 면적을 충족한 그러한 이 임대인에 한해서 상당한 수준에서 그런 보증금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가구에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가 거기에 조금 방점을 주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간접적인 지원 상품에서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김덕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되었는데요. 주거 복지를 넘어서 주거에 대한 금융까지 그런 복지가 더해지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앞서 김승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월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사실 주거비 부담은 최소 7%에서 9%까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는데 왜 그게 10개월이었을까? 왜 2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일시적인 이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청년 패널이나 저희 SH에서 하고 있는 이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청년 가구에 대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요. 정부나 서울시가 앞다투어 되어 놓는 이런 정책에 다양한 상품을 파생하기보다 좀 제대로 된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생각됩니다. 꼭 청년이라고 하는 가구가 신혼부부 가구로 이어지는 이런 이행기의 가정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혼인과 출산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금일 주로 논의되었던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논의를 했는데요. 주거 취약 계층 전반에 관련해서 조금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인 그런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또 실행 수행 기관으로서 SH연구원에서 지금 다양한 SH 사업에 대한 청년 주거 지원에 요약된 설명도 있었고 또 앞으로 서울시와 또 정부와 또 지방 전달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의 주거 지원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